고아원에서 자라다가 입양된 저는 10살 때 파양당했어요. 입양한 부모님의 사업이 망하고 다시 혼자가 되었답니다. 고아원으로 다시 돌아가 성장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도시로 올라왔고 자취하면서 알바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어떤 꿈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오늘만 무사히 살자라는 게 저의 인생관이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수년간 일하다가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게 됐어요. 예쁘고 귀엽고 섹시하기까지 한 그녀는 저의 마음을 한 번에 사로잡았답니다. 고백을 하고 사귀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미래에 대한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결혼해서 잘 살려면 지금 알바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했습니다. 여자친구와 결혼까지 하리라 마음먹었으니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더군요. 그래서 국비로 지원하는 기술학원에 들어갔습니다. 하루 8시간 수업을 6개월 동안 받아서 가스 용접 자격증을 취득했고 학원에서 연결해준 일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4대 보험도 들어주고 월차와 연차도 있었고 퇴직금도 있더라고요. 이런 일자리를 처음 가져보니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하는 일은 용접사로 들어갔으니 하루 종일 용접만 했답니다. 땀을 뻘뻘 흘려가며 돈을 벌어서 1년 뒤에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당장 화려한 집을 해줄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집에서 놀게 해줄 수도 없었지만 그래도 성실한 남편이 되어 화목한 가정을 꾸릴 자신이 있다고 말했죠. 여자친구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며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저희는 결혼식을 작은 교회에서 무료로 올렸고 작은 빌라에서 신혼을 시작했어요. 6개월 동안은 무탈하고 평범하게 잘 지냈는데 이후에 큰 위기가 생겼답니다. 아내가 울면서 시한부라고 고백했답니다. 당신이 암이라고? 응, 나 위암 말기래, 오빠.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당신 나이가 몇인데 말기 암이라니. 나도 아니면 좋겠어. 그런데 봐봐. 여기 진단서에 명확하게 쓰여 있잖아. 아내가 내민 종이를 보고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이게 정말이란 말이야? 여보,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아니, 내가 물으면 안 되지. 병원에 데리고 가야지. 분명히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아니, 희망이 없대. 병원에서 억지로 항암을 놔줄 수는 있다고 하는데 난 고통스러워하면서 연명하고 싶지 않아. 그냥 오빠랑 지내다가 떠날 거야.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한국이 안 되면 외국 가서 고치면 될 거야. 오빠가 책임질 테니까 믿고 따라와. 오빠, 나 그냥 편히 있다가 떠나게 해줘. 우리 엄마도 같은 병으로 떠났는데 병원에서 고생만 하다가 떠나셨어. 난 엄마처럼은 가기 싫단 말이야. 아내의 말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보, 병원에 안 가면 그냥 여기 집에서 가만히 쉬겠다고? 아니, 나 공기 좋고 물 좋은 시골에 내려가고 싶어. 어릴 때 엄마랑 살던 고향에 말이야. 고향? 여보, 일단 오늘은 그만 얘기하고 내일 병원에 가보자. 내가 직접 들어야겠어. 당신 몸 상태가 어떤지 확실히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하든지 희망을 품든지 해야겠단 말이야. 내가 실컷 말했는데 날 못 믿는 거야?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나을 수 있다면 병원을 택하는 게 좋을 테니까 하는 소리야. 말기라고, 말기. 가망 없는 말기란 말이야. 아내가 흥분해서 두 손을 들며 말했어요. 여보, 알겠어. 알겠으니까 흥분하지 마. 진정해. 아내가 피를 토하는 걸 보고 오열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 어떡하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건가? 나 시골 가서 편히 살고 싶어. 당신 그동안 모은 돈 얼마나 돼? 돈? 글쎄, 한 7천만 원, 8천만 원 있을 거야.
그럼 그 돈으로 작은 집이나 얻자. 시골에 싼 집이 많을 테니 그 정도면 될 거야. 저는 피를 토한 걸 보고 놀라서 아내 말에 무조건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통장을 보여달라고 해서 바로 꺼내서 건네줬어요. 우리 여보 성실하게 모은 돈을 괜히 나 때문에 쓰게 해서 미안하네. 이 돈은 당신을 위해서 모은 거야.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서 말이야. 역시 우리 남편 최고네. 여보, 통장은 내가 가지고 있을게. 이거 보면서 고향집에서 살 상상이나 해야겠어. 그래, 그렇게 하자. 주말에 같이 병원도 가고 시골에 집도 보러 가자, 여보. 그래, 알겠어.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당신을 쉽게 보내지 않을 거야. 내가 약속할게. 아내가 시한부라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오진일 수도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깊이 잠든 아내를 깨우지 않고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전화를 했더니 연락을 받지 않는 거예요. 계속 걸어보았고 카톡과 문자도 남겼는데 답장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아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 아내 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바닥에 편지 한 장이 놓여져 있었어요. 오빠, 나 같은 건 그냥 잊어버리고 건강하고 예쁜 여자를 만나. 난 혼자서 마지막을 준비해야겠어. 통장에 돈은 내가 빌려 쓸게. 나중에 내가 떠나면 사망보험금이 나올 거야. 그럼 오빠의 새 인생을 준비해. 안녕. 편지를 읽고 괴성을 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내를 찾으려고 당장 밖을 나가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말기 암 환자이니 빨리 찾아달라고 했죠. 제 사정을 들은 경찰은 바로 아내의 행적을 추적했어요. 핸드폰이 켜졌다가 꺼졌는데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시골이 아니라 근처 도시였습니다. 경찰관이 바로 찾으러 간다며 동행하자고 하더군요. 긴장하며 식은땀을 흘리면서 아내가 있다는 곳으로 떠났어요. 30분 만에 도착한 곳은 대저택이었고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시끄러웠습니다. 대문 앞에 웬 남자가 와서 무슨 일로 왔냐고 묻더군요. 경찰관이 그런 질문을 왜 하느냐고 되물었더니 남자가 겁을 먹고 뒷걸음질을 치더군요. 아저씨, 일로 와봐요. 왜 남의 집 대문 앞에서 얼쩡거리면서 뭐 하러 왔냐고 물어요. 일로 와봐요. 에이, 젠장, 다들 튀어! 남자가 담 넘어 보이는 창가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경찰관 둘은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 담을 뛰어넘어갔습니다. 저도 따라서 넘어갔어요. 현관문이 잠겨져 있어 창문으로 안을 봤더니 초록색 담요가 깔려 있었고 버려진 화투가 보이더군요. 아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발소리가 들려 경찰들과 따라가 봤더니 개구멍으로 사람들이 차례대로 빠져나가고 있더군요. 경찰은 바로 개구멍 앞에서 사람들을 붙잡아 두고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구멍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뒤에 고개를 숙인 아내가 보였어요. 여보, 당신이 왜 여기에 있어? 여기 도박장인 것 같은데 당신이 왜 여길... 당신이 날 찾겠다고 경찰을 달고 온 거야? 그렇게 편지 한 장 남겨두고 떠나면 내가 가만히 있을 거라 생각했어? 여보, 몸은 어때? 이 자식은 끝까지 순진하네. 야, 네가 신고를 해서 내가 지금 새 됐잖아. 이 멍청이 통장 가지고 한 게임 하러 왔는데 돈을 딸 판이었는데 경찰들 때문에 망했잖아. 당신 왜 그래? 당신 도박한 거야? 아픈 사람이 무슨 도박을 하고 그래? 여보, 정신 차려. 진짜 돌아버리겠네. 야, 찐따 그 아저씨가. 내가 니놈 돈 털어가려고 쇼한 거야. 나 하나도 안 아프거든, 바보야? 당신 누구야? 내 아내 맞아? 지원 온 형사들이 대저택 개구멍 앞으로 와서 하나하나 수갑을 채웠습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였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 아내는
처음부터 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알뜰하게 돈을 번 저에게 사기를 치려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제 통장을 털고 뜨는 것이 계획이어서 6개월을 부부 생활했답니다. 피를 토한 건 가짜 피를 사서 연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아내는 절도 2범에 도박 2범의 전과자였답니다. 저를 처음 만난 날도 출소하고 얼마 뒤에 알바하러 나왔다가 저를 만난 거랍니다. 또 동거하는 애인도 있었고 저를 만나면서 다른 남자한테도 똑같이 사기를 쳤다네요. 제가 순진하다 못해 바보 같았던 거죠. 사랑이라고 굳게 믿은 바보 말입니다. 제 돈을 탕진한 아내는 감옥에 들어갔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일주일 동안 누워만 있었고 앞날을 그냥 다 피하고 싶었어요. 자고 일어나면 천국에서 깨기를 바랐는데 그러지 못했네요. 다시 일터에 나가 용접을 하며 생각 없이 지냈어요. 용접 마스크를 쓰는 걸 까먹고 땜질하다가 불똥이 눈에 튀는 사고가 났어요. 성은아, 왜 그래? 불똥이... 내 눈... 아다리 입었네. 왜 마스크를 안 쓰고 작업한 거야? 미련한 자식. 저기 사장님, 성훈이 눈에 아다리 걸렸어요. 눈의 각막에 불똥이 튀어서 바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라 치료받고 며칠 쉬면 된다고 하더군요. 아내에게 사기를 당하고 나니 정신줄을 제대로 잡지 못해 이런 실수를 했나 보더라고요. 잠시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어서 다니던 일터를 그만뒀어요. 잠시 쉬면서 뭘 해야 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달력의 한 숫자가 눈에 확 들어오더군요. 그날이 제 생일이었어요. 저는 으하하 하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오늘이 생일이네. 누가 낳아줬는지 참 고맙네. 고아원에 버리고 입양되고 파양되고 어른이 되어서는 멍청하게 전 재산을 사기당했지. 나 같은 놈은 살아서 뭐하냐. 에라이 한심한 놈아. 혼자 한탄하며 웃다가 맥주를 2캔 사와서 홀로 생일 축하를 했습니다. 두어 달 띵까띵까 놀고 먹다 보니 생활비가 당장 필요해서 다른 일을 하려고 인터넷으로 회사를 알아보았습니다. 용접 자격증 하나 있는데 이걸 써먹을 수 있을 때가 공장 말고 또 있으려나 살펴보다가 에라이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이력서를 아무데나 막 넣었습니다. 불러주는 곳이 있으면 나갈 생각이었죠. 며칠 뒤 연락이 온 회사가 있었어요. 대형 기계 제작을 하는 회사였는데 규모가 꽤 크더라고요. 박성훈 씨. 네, 사장님. 용접공으로 일했네요. 우리 회사에서도 용접할 일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용접만 하는 게 아니라 회로도도 볼 줄 알아야 하는데 볼 줄 알아요? 캐드나 오토캠이나 할 줄 아는 거 있어요? 아니요. 없는데요. 그럼 공부할 생각은 있습니까?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무지한 사람을 뽑아주십니까? 일하는 직원들 잠깐 봤는데 엄청 일이 어려워 보이던데요. 처음엔 다 어렵죠. 그래도 성훈 씨가 하겠다고 하면 내가 채용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제가 들어가서 일할 곳이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연봉과 복지 이야기를 들으니 한번 도전해보고 싶더라고요. 이튿날 출근했더니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청소밖에 없었어요. 다들 4년제는 기본으로 나온 사람들이더라고요. 사장님이 저를 왜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버텨보기로 했어요. 물론 공부할 책과 프로그램을 매일 밤마다 보고 연습해보면서 노력을 해봤답니다. 3달 뒤 제가 회로도를 눈으로 읽고 기계 제작의 일부를 책임지고 있더군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오, 잘하네 성훈 씨. 재주 있네. 못 버티고 나가면 어쩌나 했더니 잘하고 있어. 사장님,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를 왜 직원으로 채용하신 거예요?
자기소개서를 보고 뽑았지. 고아라면서 줄줄이 썼더만. 나도 고아야. 그래서 나와 똑같은 자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네. 그렇다고 자네가 내 후계자가 될 거다, 진급이 쉬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그런 기대는 안 합니다. 어쨌든 고아라서 뽑아주셨다고 하니까 자기소개서를 잘 쓴 것 같네요. 열심히 해봐. 그리고 대학도 생각해보게. 근처 야간대학도 있으니까 자기계발을 해봐. 사장님은 밤마다 공부하라고 하시더니 제가 회로도를 보고 더듬거리자 대학에 가라고 하셨어요. 이왕 공부한 거 대학도 가보고 여기 있는 직원들과 비등한 수준이 되어보자 하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회사를 다니며 야간대학에서 공부를 적당히 하면서 천천히 성장했습니다. 욕심이 과하면 병이 될 수 있다는 사장님의 조언을 듣고 3년 동안 야간대학을 다니며 기술을 많이 익혔고 직장에서도 많은 걸 배워서 기술자라는 말을 꺼낼 수 있었어요. 새해에 연봉 협상을 한다고 직원들이 한 명씩 사장님과 면담을 하고 나왔고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성은 씨, 3년 넘게 잘도 버텼네. 이제 기술자 다 됐구만. 사장님 덕분이에요. 저한테 조언해주는 분이 사장님이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잘 따랐던 것 같습니다. 나야 입으로 잔소리나 해대는 사람이지. 노력하고 잘 버텨온 건 성은 씨야. 내가 사람 볼 줄 알긴 한가 봐. 연봉은 얼마나 받고 싶나?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먹고 살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니 알아서 주십시오. 그럼 내 마음대로 많이 줘야겠구만. 이 정도면 어떻나? 사장님은 종이에 숫자를 적어 보여주셨습니다. 사장님, 이렇게나 많이요? 부담되게 왜 이러세요? 우리 회사 매출이 얼마인지는 아나? 그럼요. 그럼 이 정도 연봉은 충분히 죽어도 남을 회사라고 생각을 못하나? 성은 씨, 자신의 가치를 높여야지. 이거 다 받을 만큼 수고해주게. 네,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미국 출장 가. 거기 가서 협업할 기술자로 자네를 보내기로 했어. 미국이요? 사장님, 저 아직 애송입니다. 선배들이 많고 많은데 왜 저를? 다들 가정이 있는 유부남들이야. 미국 출장이 6개월 정도 걸리니까 가서 고생 좀 하고 와. 사장님은 저를 가르치고 조언하시더니 해외까지 보내주시더군요. 정말이지 이런 은인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사장님과 악수를 했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왜 우너?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아무것도 없는 저를, 누구도 곁에 없는 외로운 저를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봐도 되겠습니까? 성은 씨, 내 나이가 몇인데 아버지야. 나 생긴 게 노안이라서 그렇지 자네랑 12살 차이밖에 안 나. 뭐라고요? 12살? 사장님, 저 운다고 농담하시는 거죠?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아버지라고 불러볼래요. 아버지. 이 자식이 징그럽게 무슨 아버지래. 야, 차라리 삼촌이라고 불러, 삼촌. 사장님은 저를 징그럽다고 하시더니 잠시 후엔 두 팔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진짜로 저와 띠동갑이더라고요. 자녀도 6살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떠나 기계 제작 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직원들은 친절하면서도 까칠했고 말이 통하지 않아 화를 내기도 했답니다. 저도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하고 욕도 하였죠. 그리고 화해의 술도 마시면서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점점 일하는 게 재밌어졌고 근처 놀러 다니는 것도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런 일이 생길지 몰랐는데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녀도 한국에서 파견 나와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산책하다가 우연히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2달 동안 좋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사랑으로 커져버렸답니다.
일 끝나면 만나서 커피 마시고 산책하며 소소한 데이트를 했습니다. 어느 날 여자친구와 만나기로 한 공원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녀가 화난 얼굴로 다가오더군요. 상은 씨, 어제 뭐야? 어제? 나 야근 있다고 했잖아. 거짓말을 할 거면 안 걸리게 하든지 해야지. 어제 다른 여자랑 있는 거 다 봤거든? 무슨 소리야. 자기야, 내가 다른 여자랑 있었다고? 또 모른 척하네? 내가 오빠 부르니까 뒤를 쓱 보더니 누구세요? 하더니 그대로 가버렸잖아. 내가 하도 놀라서 따라가지 못하고 그대로 얼어버렸단 말이야. 내가 여자랑 있었다고? 자기야, 나 어제 회사에 있었어. 못 믿겠으면 회사 가서 직원들한테 물어볼래? 아니다, 회사 출근 기록표를 보여줄게. 가자. 여자친구가 큰 오해를 하는 것 같아 회사로 데려가서 직접 출근 기록표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다른 여자와 있었다는 오해를 풀어주었죠. 참 이상하네. 어제 진짜 오빠였는데. 닮은 사람인가 보지. 그런가? 참 희한한 일이야. 아무튼 오해 풀었으니까 됐어. 그렇게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더 괴상한 일이 생겼어요. 여자친구와 한국 식당을 찾아 식사를 하려는데 사장님이 저를 보더니 웃으며 말하더군요. 미스터 킴, 기운 차려나 보네. 그새 여자친구도 새로 사귄 거야? 네? 지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그래, 미스터 킴. 힘들다고 맨날 소주 찾더니 얼굴이 좋아졌네. 거 봐. 여자를 새로 만나니까 이렇게 변하잖아. 화이팅 하라고. 이봐요, 사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여기 처음 온 손님입니다. 왜 자꾸 반말로 뭔지 모를 말만 하시는 겁니까? 그러자 식당 사장이 안경을 벗더니 제 얼굴을 자세히 보더군요. 미스터 킴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그런데 미스터 킴이랑 닮아도 너무 닮았는데?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아, 진짜 요즘 왜 이러는 거야. 자기도 나 닮은 남자 보고 바람난 거냐고 물었었지. 이번에는 식당에서 나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네. 그러게 말이야. 진짜 오빠랑 똑같이 생긴 게 맞는 것 같아. 사장님, 그 남자 여기 자주 와요? 네, 단골이죠. 잠시만 기다려 주실래요? 이 시간이면 꼭 오거든요. 저는 기분이 찝찝해서 빨리 나가고 싶었는데 주인이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하더군요. 여자친구는 식당에 왔으니 밥을 먹자며 김치찌개를 주문해서 하는 수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윽고 주문한 음식이 나오자 김치찌개를 한 입 먹으려고 수저로 떠서 입으로 넣으려는데 실수로 코에 넣고 말았어요. 매워. 자기야, 자기도 봤지? 놀랍지? 미치겠네. 잠깐 코 좀 풀고. 제가 놀란 이유는 한국 식당에 들어온 저와 똑같이 생긴 남자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놀라서 김치찌개를 코로 먹은 거죠. 얼굴을 닦고 일어났더니 여자친구와 사장님, 그리고 저와 마주보고 있는 남자가 같이 놀랐습니다. 뭐야 이거, 진짜 나랑 똑같이 생겼잖아. What the hell? Who are you? 당신 누구야? 나 김성훈. 너는? 김태식. 잠깐. 똑같이 생긴 남자는 제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목 뒤를 살펴보더군요. 여기 나랑 점도 똑같이 있네. What the? 이게 무슨 일이지? 이봐 김태식, 당신 나 알아? 난 당신을 전혀 모르는데. 나도 몰라. 그런데 아주 옛날에 나한테 형제가 있었다는 건 얼핏 기억나. 난 형제 같은 거 없어. 이거 참 어질어질하네. 도플갱어를 만난 건가? 그러네, 도플갱어. 우린 도플갱어야. 젠장. 도플갱어 만나면 곧 죽는다는데. No, 그런 무서운 소리 하지 마. 일단 앉자. 이 김치찌개 네가 시킨 거야? 같이 먹어도 돼? 도플갱어는 저희 테이블에 합석해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저는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나가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비슷한 걸 찾았다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둘 다 젓가락질을 못하네? 자기랑 이 남자랑 젓가락질하는 게 똑같아. 그리고 손가락도 똑같이 생겼네?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이봐 도플갱어, 오른쪽 눈은 왜 이렇게 빨개? 아다리. 아다리? 용접하다가 각막 화상을 당했다는 거야? Yes. 용접하다가 불똥 튀어서. 제가 용접하다가 다친 것까지 똑같이 따라했더군요. 지난 과거가 눈앞에서 되풀이되는 건가 싶었어요. 이어서 도플갱어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내 걸프렌드가 사기를 치고 도망갔어. 내 돈을 다 가지고 날라서 카지노 가서 탕진했어. 그래서 넋을 놓고 일하다가 눈을 다쳤어. 나 매일 이 식당에서 와서 술 먹고 다녀. 여자한테 사기당했다고? 뭐야 이 자식. 나랑 똑같은 놈이네. 세상에 나 같은 놈이 또 있다니. 생긴 것도 하는 짓도 모두 다 똑같아. 이거 꿈일 거야. No, 꿈 아니야. 헤이 성훈, 너도 여자한테 사기당했어? 도플갱어한테 한국에서 제가 겪은 일을 말해줬더니 소름이 돋는다며 도대체 우리 두 사람은 뭐가 이리 똑같은 거냐고 하더군요. 헤이 성훈, 너 어떻게 살았어? 혹시 너도 고아? 뭐야, 설마 당신도 고아야? 알고 보니 도플갱어 역시 고아 출신이라고 하더군요. 고아원에 버려졌다가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는데 양부모님이 파양해서 미국에서 떠돌이로 살았답니다. 저도 입양되었다가 파양되었다고 말하니 도플갱어도 경악하더군요. 세상에, 우린 하나같이 똑같아. 운명인 건가? Jesus Christ. 성훈, 너 고아원 어디 나왔어? 잠깐, 대답하지 마.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대답하는 거야? 1, 2, 3. 대림고아원. 저와 도플갱어는 똑같은 고아원을 외쳤습니다. 도플갱어도 저도 출생이나 형제관계는 몰라도 고아원 이름은 기억하고 있었답니다. 그럼 나랑 같은 고아원에 있었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쌍둥이일 수도. 태식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린 쌍둥이가 분명해. 나와 모든 것이 똑같은 너는 분명히 나의 형제일 거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형제가 있을 수가 있다니. 대화를 나누며 거의 쌍둥이 형제라고 확신을 했고 당장 검사를 받으러 가보자고 일어섰습니다. DNA 유전자 검사를 신청하였고 화장실에 가서 소변기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지저스, 너도 오줌 쌀 때 손을 쓰지 않는구나. 손이 되지 않아도 앞으로 쭉쭉 나가니까. 지저스, 우린 쌍둥이가 분명해. 내가 살면서 오줌 쌀 때 손을 쓰지 않고 뒷짐지고 누는 사람을 나 말고 처음 봤어. 넌 나의 브라더가 확실해. 저희는 소변을 보고 병원을 나왔어요. 태식이가 일하러 간다고 하길래 따라가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된다고 하길래 가봤더니 매우 열악한 곳에서 용접공으로 일하고 있더군요. 제가 용접공으로 일했을 때와 비슷했습니다. 어떻게 고아원에서 입양되어 파양된 것도 똑같고 용접공으로 일한 것도 똑같고 여자한테 사기당한 것까지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생긴 것만 똑같은 게 아니라 성격도 성향도 모두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어릴 적 기억이 없어서 형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도 똑같았죠. 며칠 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저와 태식이는 쌍둥이 형제가 맞았습니다. 저희 형제는 그제야 포옹을 했고 진짜 형제로서 악수를 했습니다. 나의 형제, my bro. 기억을 못하지만 정말 반갑다. 나도 엄청 반가워. 헤이, 그런데 말이야, 이 근처에 우리 과거를 알아봐줄 사람이 있어.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가보면 알아. 따라와. 쌍둥이 동생을 따라간 곳은 최면술사가 있는 사무실이었습니다. 한국인이 운영 중이고
사람들이 많이들 온다고 하더군요. 동생은 같이 최면술을 받아 과거의 기억을 살려보자고 했어요. 최면술사의 안내를 받아 기울어진 침대에 형제가 나란히 누웠습니다. 동시에 두 사람을 최면한 적은 없는데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저기 이거 하다가 못 깨어나고 그러는 건 아니죠? 헤이 브로, 그런 소리 하지 마. 여기 엄청 용하다고 소문난 집이라고.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눈을 감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꺼풀이 매우 무겁습니다. 제가 깨울 때까지 절대로 눈을 뜰 수 없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대림고아원 앞으로 가는 겁니다. 처음 누군가의 손을 잡고 고아원 앞에 서는 순간으로 가봅니다. 레드 선. 보여. 내 손을 잡고 있는 건 태식이. 나도 보여. 네가 내 손을 잡고 있는 거. 그런데 옆에 어른들도 있는데? 맞아. 왼쪽 어른은 여자인 걸 보니 엄마인가? 네 옆에 있는 건 엄마 같고 내 옆에 있는 남자는 아빠겠지? 저희 형제는 고아원 앞에서 부모님과 서 있었습니다. 최면술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슨 대화를 하는지 잘 들어보라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자세히 보라고 말이죠. 저와 동생은 최면 깊숙이 들어가서 3, 4살 꼬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어디야? 좋은 데 데리고 온다더니 여긴 뭐 하는 곳이야? 저기 친구들 축구하는 거 보이지? 저희 눈앞에 고아원 아이들이 공을 가지고 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저희 형제를 고아원 안으로 데려갔어요. 복도를 지나 원장실까지 들어갔답니다. 부모님은 서류를 원장님께 넘기더니 한참 기다렸습니다. 저희를 고아원에 버릴 서류를 차근차근히 살펴보고 있던 거죠. 저와 태식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손장난을 했습니다. 태식아, 보리, 쌀! 잡았다! 내가 잡았으니까 내 차례야. 보리. 아빠가 저희 손을 잡으며 입술에 손가락을 대고 쉿 하셨어요. 서류가 모두 인정되자 원장님이 저희더러 부모님과 인사를 하라고 하더군요. 엄마, 아빠, 우릴 두고 가는 거야? 왜 우리만 두고 가는 거야? 엄마랑 아빠가 백반만 자고 올게. 여기서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있어. 둘이 싸우지 말고 서로 보호해주고 지켜주면서 지내야 한다. 부모님은 저희를 두고 등을 돌렸어요. 그런데 저희 형제는 부모님을 따라가지 않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 떠나는 부모님을 자세히 보니 저희를 고아원에 버린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엄마는 휠체어를 타고 계셨고 머리카락이 한 올도 없었습니다. 아빠는 지팡이로 앞을 짚어가며 걸어가셨고요. 엄마는 암 환자였고 아빠는 시각장애가 있고 걷는 것도 어디가 아픈 건지 뒤뚱뒤뚱 걸었답니다. 저희 형제는 고아원에 남아 1-2달 정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애들끼리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싸움이 자주 일어났어요. 하루는 제 동생이 5살 형한테 얻어맞고 있었답니다. 야, 내 물건 건들지 말랬지? 형 물건이 아니라 다 같이 쓰는 물건이야. 이게 형님한테 혼나려고 까부네. 야, 나 5살이야, 이 콩알만한 녀석아. 5살 형은 저희한테 엄청 큰 거인으로 보였습니다. 동생이 몇 대 맞는 걸 보고 당장 5살 형의 등에 매달려서 넘어뜨렸습니다. 동생이 이빨로 그 형을 물어뜯자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희 형제는 그렇게 고아원에서 힘을 합치며 지냈답니다. 형, 백밤 지났는데
엄마 아빠 안 오시네. 엄마 아빠는 안 오셔. 네가 아직 어려서 모르나 본데 우린 다시는 부모님을 못 만나. 형이랑 나랑 5분 차이야. 형도 어리거든? 그리고 왜 다시 부모님을 못 만나냐? 우릴 고아원에 버렸잖아. 엄마 아빠는 아픈 사람들이야. 우릴 키우기 힘들어서 고아원에 데려다 준 거라고, 이 바보야. 동생은 제 말에 화를 내면서 달려들더군요. 이씨, 아니야. 엄마 아빠는 우릴 버린 게 아니야. 다시 데리러 오실 거라고. 아니야, 안 와. 이 바보 멍충아. 동생과 처음으로 치고받으며 싸움질을 했고 원장실에 끌려가 손을 들고 벌을 섰답니다. 형, 나 팔 아파. 내 옆으로 와. 내가 안 보이게 높이 손들게. 역시 형은 머리가 좋아. 그럼 번갈아 가면서 자리 바꾸자. 우리 얼굴이 똑같으니까 원장님은 모를 거야. 실컷 싸우다가도 금세 화를 풀고 둘이 잔머리를 굴리며 단합했답니다. 고아원에서 몇 달 지내고 어른들이 오가며 고아들을 구경했어요. 꼭 동물원에 와서 귀여운 동물을 보는 것처럼 쓰다듬고 만지면서 만족하더군요. 한 외국인이 동생의 볼을 만지며 사탕을 주자 제가 바닥에 내팽개쳤어요. 형, 왜 그래? 사탕 아깝잖아. 저거 먹지 마. 널 훔쳐가려고 꼬드기는 거야. 날 훔쳐간다고? 내가 무슨 물건이야? 어른들이 우리를 데리고 가서 키우려고 구경 오는 거야. 이 외국인들은 미국에서 왔고 강아지처럼 키울 아이를 구하러 온 거야. 아, 입양 말하는 거야? 형, 입양은 가족이 되는 거지 애완견이 되는 게 아니야. 아무튼 너랑 나랑 헤어지지 않으려면 어른들한테 잘 보이면 안 돼. 귀엽게 보여서도 안 된단 말이야. 너 형이랑 헤어지고 싶어? 아니, 나한테는 형이 전부인데 왜 헤어져? 절대로 헤어지고 싶지 않아.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모르는 어른이 너한테 잘해주려고 하면 거절하고 성질을 내. 어린 나이에 동생과 헤어지기 싫어서 그런 말도 했더라고요. 최면 속에서 동생과 계속 잘 지내는 걸 보니 저희 형제는 우애가 엄청 끈끈하고 단단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어린 시절 속에 푹 빠져서 유영하던 중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동생이 그렇게 차갑게 굴었는데도 미국인 부부가 동생을 입양하겠다고 나섰고 동생은 얼떨결에 그 부부를 따라가 살겠다고 대답했답니다. 이 멍청아, 내가 무조건 안 된다고 했지. 거절하라고 말했잖아. 그런데 미국에 가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대. 그리고 형도 보고 싶으면 언제든 볼 수 있다고 했어. 그거 다 거짓말이야. 널 데려가려고 하는 거짓말이라고. 너 입양 가면 다시는 형을 보기 힘들어. 당장 가서 취소해. 어서. 형, 나 미국에 가고 싶어. 뭐? 형이랑 헤어져도 상관없다는 거야? 다시 만날 수 있어. 우린 똑같이 생겨서 찾기 쉬울 거야. 바보. 완전히 헤어지고 멀리 떨어지는데 생긴 게 똑같아서 무슨 소용이야. 동생에게 버럭 화를 냈지만 한편으로는 입양 가서 잘 사는 것이 정답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동생의 입양을 받아들였습니다. 얼마 뒤 동생이 미국인 양부모님께 입양이 되었답니다. 형, 나 까먹지 마. 나중에 꼭 만나자. 훌륭한 사람이 돼서 만나자고. 그래, 태식아. 우리 둘은 생긴 게 똑같으니까 찾기 쉬울 거야. 잘 가. 동생이 입양되고 며칠 뒤에 저도 입양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양이 되어 다시 고아원에 돌아왔죠. 충격적인 일이 몇 번 있고 나니 쌍둥이 동생의 존재를 잊어버렸나 봅니다. 저와 동생은 곧 최면에서 깨어났고 한참 동안 멍하니 벽을 보고 있었습니다. 형, 우리 부모님 왜 우릴 버렸는지 알게 됐어. 그래, 두 분 다 몸이 아팠어. 그래서 고아원에 가게 된 거야. 원망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겠네. 이해가 되어버렸어. 너랑 나
입양이 비슷한 시기에 됐어. 3살 조금 넘어서 그쯤인 것 같아. 기억을 못할 나이니까 서로를 몰라본 거지. 쌍둥이가 아니었으면 아마 모르는 사람으로 지나쳤을걸? 그래, 얼굴이 똑같이 생겨서 다행이야. 너를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기뻐. 형, 싸느라 고생 많았어. 너도. 우리 둘 다 순탄치 않은 인생을 살아왔지. 동생과 손을 잡고 최면 사무실에서 나와 햇빛을 받으며 걸었습니다. 저희는 어릴 때 기억을 되찾고 태식이의 집에 갔습니다. 낡고 허름한 방이더라고요. 이런 데서 지내는구나. 여자한테 사기당하고 이사 왔어. 내가 정말 바보같이 당해버렸지. 세상에, 바보는 너뿐만이 아니야. 나도 똑같이 당했잖아. 우린 생긴 것도 하는 짓도 똑같나 보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용접공으로 일한 거잖아. 아다리 걸려서 미칠 듯이 아팠지. 난 눈알이 쏟아질 것 같은 느낌이 엄청 싫더라. 그 느낌 알지? 다시는 용접하기 싫어진다고. 저는 동생에게 하고 싶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서로 보호해주고 지켜주라고 한 말 최면하면서 들었지. 태식아, 너 형 따라서 한국 갈래? 여기보다 훨씬 더 좋은 생활을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한국에 가자. 한국? 난 여기가 좋아. 사는 게 이래 보여도 여기가 편해. 그러지 말고 형이랑 같이 붙어 살자. 곧 한국에 들어가는데 너랑 같이 가고 싶다. 한국이라 적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형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거 우연이 아니야. 태식아, 형은 이제 그만 외롭고 싶다. 하긴 나도 많이 외로웠어. 형, 한국 같이 가보자. 어떻게든 되겠지. 형만 믿고 따라가 볼게. 그래, 그럴 줄 알았다. 네가 함께 갈 줄 알았어. 출장 기간이 끝나고 여자친구와 쌍둥이 동생과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동생을 제 집에 들이고 같이 지내기로 했답니다. 형 집 좋다. 언제 이렇게 성공한 거야? 성공한 건 아니고 사장님이 많이 도와주셨어. 좋은 사장님 만났구나. 잘 됐네. 태식아, 너도 우리 사장님 만나볼래? 아마 널 보면 키우고 싶어 하실 거야. 저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동생도 받아주실 거라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하는데 동생과 함께 갔습니다. 장난을 치고 싶었던 저는 동생을 먼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사장님이 제 동생을 보고 반갑게 악수를 하길래 제가 뒤에서 짠 하고 나타났어요. 사장님, 뭐야? 악수하고 있는 녀석이 제 쌍둥이에요. 쌍둥이? 저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운명 같은 일이라며 축하해 주셨어요. 정말 잘된 일이다, 성훈아. 그래서 네 동생은 어디서 일하기로 했냐? 여기서 하면 어떨까 하고 데리고 와봤어요. 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엔 어떠실 것 같아요? 성훈이 너처럼 잘 해낸다면 얼마든지 받아주지. 태식씨, 일 배워볼래요?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 기술도 많이 연구해야 하는데 할 수 있겠어요? 형이 했으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가 같으니까요. 이렇게 확실한 대답이 또 있을까? 맞는 말이네. 유전자가 같으니 성훈이처럼 해낼 수 있겠지. 좋아. 그러면 오늘부터 일해보자고. 정말 마음씨가 좋은 분이시군요. 사장님, 아니, 아버지,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생이 사장님을 껴안자 사장님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라니? 내 나이 니들보다 12살밖에 안 많아. 왜 자꾸 아버지라고 하는 거야? 이 똑같이 생긴 형제들이 날 계속 놀려먹네. 형도 사장님한테 아버지 같다고 말했어. 역시 우린 통했어. 태식아, 사장님이 아버지라는 소리는 싫어하시니까 자제해. 동생은 그렇게 제가 겪어온 대로 회사에 들어와 청소부터 시작해서 기술 프로그램을 배웠고
야간대학에도 들어갔답니다. 세월이 흘러 동생은 저와 비슷한 실력의 기술자가 되었고 집도 한 채 사고 차도 멋있는 거로 한 대 뽑았어요. 태식아, 너 차도 나랑 똑같은 걸로 샀냐? 집도 거의 비슷하게 꾸미더니. 그럼 유전자가 같아서 생각하는 것도 똑같은데 어떡해. 형이나 나나 취향이 똑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똑같은 짓만 할걸? 그러면 곤란한데. 너 혹시 내 여자친구 좋아하는 거 아니냐? 여자 취향도 비슷하면 매우 곤란하다고. 다행히 여자 보는 눈은 달라. 난 키가 작고 귀여운 스타일을 좋아해. 형 A는 키가 너무 커. 이목구비도 너무 진하고. 그래, 다행이다. 여자 보는 눈까지 똑같으면 상상도 하기 싫다. 그래서 요즘 사귀는 여자는 있냐? 당연히 없지. 그동안 공부하고 일하느라 여념이 없었잖아. 앞으로 만들어 봐야지. 형, 시간 있으면 우리 고아원에 한번 가볼까? 고아원? 나도 가보고 싶긴 했는데. 그럴까? 한번 가볼까? 동생과 수다를 떨다가 고아원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로 한번 놀러 가보기로 했습니다. 입구에 섰더니 변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형, 축구 한판 할까? 좋지. 운동장에 덩그러니 서 있는 축구공을 차면서 동생과 공놀이를 했습니다. 이윽고 여기저기서 고아원 아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저희가 똑같이 생긴 걸 보며 신기하다고 웃더니 저와 동생을 필두로 편을 나눠서 신나게 공을 찼습니다. 그리곤 고아원 건물 안으로 들어가 최면으로 떠올렸던 복도를 걸어보았고 저희 형제가 지내던 방도 들어가 보았답니다. 하루 실컷 놀다가 집으로 돌아왔고 다음 날은 똑같이 직장에서 동생을 만났습니다. 형제가 보기 좋게 잘 지냈고 외로움 따위는 개나 져버리고 늘 재밌는 하루를 보냈답니다. 동생이 있어서 제 인생에 활기가 차올랐죠. 저희 형제는 2년 뒤 서로가 사랑하는 여자와 공동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와 동생은 장난기가 돋아서 각자 다른 아내 옆에 섰습니다. 아, 떨려. 자기야, 우리 결혼하는 게 꿈만 같아. 아주버님, 장난 안 통해요. 전 두 사람 구분할 수 있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재수씨. 태식이가 해보자고 해서. 동생도 제 아내한테 걸려서 한 소리 듣고 있더군요. 아, 이거 형이 하자고 한 거잖아. 괜히 형수님한테 욕만 먹었다고. 태식아, 우리 아내한테는 장난치지 말자. 난 하고 싶지 않았거든. 형이 하자고 했잖아. 너도 재밌겠다고 했으면서. 둘 다 똑같아. 조용히 하고 입장해. 사회자의 음성이 들려 저희 부부와 동생 부부가 함께 입장했습니다. 하객들의 환호성에 손을 흔들며 기분 좋게 입장했죠. 같은 날에 태어난 동생과 같은 날에 결혼식을 하게 되니 정말 특별하고 재밌었습니다. 신혼여행도 네 사람이 같이 떠났답니다. 그리고 2층 주택집을 얻어 1층은 저희 부부가, 2층은 동생 부부가 살게 되었어요. 이렇게 살아보니 외로움을 조금도 느낄 틈이 없었습니다. 동생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싶더라고요. 사실 동생이 결혼하자고 부추겨서 결혼한 거지 저 혼자였다면 아마 사기꾼 전처 트라우마 때문에 재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듬해 아내와 재수 씨는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어요. 둘 다 딸이었는데 같이 눕혀놓으니 쌍둥이 같았습니다. 우리 딸이랑 조카애가 똑같이 생긴 것 같아. 태식아, 그치? 무슨 소리야. 우리 딸이 훨씬 예쁘구만. 형 딸은 형 닮아서 별로 안 예뻐. 야, 임마. 그렇게 따지면 네 얼굴이 나랑 똑같으니까 네 딸도 안 예쁜 거겠네. 아, 참, 그렇지. 형, 농담이야. 똑같이 둘 다 예뻐. 우리들처럼 딸들이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 둘이 헤어지지 않게 우리가 계속 붙어 살자. 응, 우리 둘이 함께 하지 못한 세월을 우리 자식들과 함께 쭉 함께 하는 거야. 한 집에 두 가정이 행복하게 지냈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지내고 있답니다. 딸과 조카는 우애가 깊어서 항상 붙어 다녔고
잠도 같이 자려고 아랫집 윗집을 오가고 있어요. 저와 동생은 가장으로서 같은 직장에서 꽤 능력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답니다. 여전히 잘 통하기도 하고요. 아, 배고파. 점심 뭐 먹지? 나 그거. 형도 그거 먹고 싶을걸?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말해보자. 하나, 둘, 셋. 김치찌개. 역시 우린 쌍둥이야. 언제나 똑같다니까? 태식아, 우리 날마다 김치찌개 먹는 거 모르냐? 뻔한 답인데 오버하지 마라. 여하튼 입맛이 같은 거잖아. 형, 미국에서 고생하면서 지낼 때는 내가 가정을 이루고 자식까지 낳을 상상도 못했어. 지금 가정을 이루게 된 건 모두 형 덕분이야. 오글거리게 왜 그러냐. 그래, 나도 네 덕분에 결혼했다. 네가 합동 결혼식 하자고 난리여서 그때 장가가려고 마음먹은 거 아니냐. 우리 애들이 벌써 10살이다. 이제 강산 한 번 더 지나면 애들이 성인이라고. 그러네. 등어리 휘게 일해야겠어. 그래야지. 그런데 태식아, 김치찌개 말고 동태찌개로 먹자. 나도 방금 그 생각했는데. 자식. 저희 형제, 저희 가정을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가정을 응원하겠습니다. 헤어졌던 쌍둥이 동생과 재회한 사연은 여기서 줄이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